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한국사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뭐, 만족스럽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저번 영상들에 이어서 이제 후삼국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후삼국 시대에 대한 내용. 우리가 흔히 이제 통일신라 말, 그 이후 시기를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하죠. 남한여초. 자, 그래서 후삼국 시대 분열부터 봅시다. 프린트 그냥 보면서 쭉 따라오면 됩니다. 자, 먼저 후삼국의 분열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신라의 혼란이에요. 신라의 혼란.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 하대, 해공왕이 피살되면서부터 이제 진골 귀족 사이에 뭐가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원성왕에게 밀려서 왕이 되지 못했던 명주의 호족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김주원의 아들인 김원창의 난이나 아니면 청해진 대사였던 장보고의 난 이런 것들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중앙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혼란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 각종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아예 신라라는 나라가 국가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지역에서 이제 자기가 힘을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슬슬 신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바로 여기 새로운 세력의 성장이라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지역에서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호족이라고 해요. 호족. 호족. 자, 그래서 이 호족들은 스스로를 성주, 성의 주인이나 장군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어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신라라는 나라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도 걷고, 뭐 치안 유지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자 주변 지역을 침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커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호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호족들이 이제 연합하고 분열하고 그게 후삼국 시대 역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호족들과 연합해서 후삼국을 통일했던 게 바로 왕건이 세운 고려가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호족들을 이제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바로 육두품 세력이에요. 육두품. 육두품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신라의 고유한 신분제도인 골품제 중에서 이제 저기 뭐야 고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두품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있었지만 이제 신라가 점점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일두품에서 삼두품은 거의 평민화가 되고 육두품에서 한 사두품 정도까지가 그나마 이제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골과 품 사이, 그러니까 진골과 육두품 사이의 갭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 육두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골품제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두품의 경우에는 승진 제한선이, 그러니까 내가 관리가 돼서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도 있지만 승진 제한선이 아찬까지예요. 아찬. 근데 아찬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꽤 높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사실 진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진골들은 승진 제한선이 없어요. 제꼭대기 있는 대하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대하찬은 지금의 국무총리급, 재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두품들이 볼 때 내가 저 진골론보다 능력이 좋고 실제로 유능하고 그다음에 내가 일도 더 오래 했는데 내가 이 망할 골품제 때문에 이 신분제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진골인데 무능하고 멍청한 애들이 그냥 대하천을 해버리니까 육두품 입장에서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골품제 한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기도 해요. 최치원 같은 사람이. 근데 개혁을 주장하지만 이제 진골귀족이 당연히 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호족과 육두품,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볼 선종이 합쳐지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힘은 누가? 호족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좌했던 세력이 육두품하고 선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사상의 유행에서 첫 번째 줄에 들어갈 건 선종이에요. 선종. 자, 불교의 종파에는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뭐냐면 기존의 불교예요. 기존의 불교. 그래서 뭐 불경 공부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귀족들이 많이 믿었던 불교가 이제 교종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교종이라고 생각하면. 자, 반면에 선종은 이제 기존에 불교였던 교종을 비판하면서, 야, 불경을 공부하는 거, 불경 외우는 거, 그거 중요하다. 중요한데 실제로 뭔가 우리가 실천하고 그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모자르다라고 해서 참선이나 앉아서 명상하는 거, 참선, 그다음에 뭐 수행,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불교가 선종이에요. 그래서 선종 같은 경우에는 호족을 비롯한 굉장히 광범위한 계층에서 유행하게 돼요. 굉장히 광범위한 계층에서 유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선종 보면 교리와 경전을 중시하는 전통, 이 교종이에요. 교종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게 돼. 실천과 수행, 참선, 명상. 그다음에 직접 뭐 먹을 거를 농사를 짓는다던가, 아니면은 직접 이제 뭐 빈민들,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닌다던가 했던 게 선종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의 불교, 교종은 귀족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족과는 맞지 않았어요. 물론 교종을 좋아하는 호족도 있었겠지만, 자, 그렇지만 호족의 성향,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새롭게 자립하고 새롭게 힘을 키우는 이 호족의 성향에 딱 부합하는 불교 종파가 바로 선종이에요. 선종. 그래서 실제로 선종을 많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종 측에서도 호족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종의 사상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뭐 호족들의 자립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호족, 육두품, 선종이 결합하면서 이제 새로운 고려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족들의 자립을 도왔던, 신라를 망하게 하고 후삼국이 등장하게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이에요. 풍수지리. 풍수지리 사상은 지금도 유행해요. 뭐 우리가 흔히 뭐 영화 명당에서도 드러나고, 아니면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몇 자리는 저기가 좋다, 뭐 배산임수가 좋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풍수지리 사상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 뭐냐면 말 그대로요. 지리적인 환경이 인간 생활에 뭐를 준다? 길흉화복. 그래서 묘자를 잘 쓰면 후손이 번창한다. 묘자를 못 쓰면 후손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풍수지리 사상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지기세왕설 같은 걸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예컨대 개경의 기운이 다했다,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뭐 경주 금성의 기운이 다했다. 금성의 기운이 다했다. 개경의 기운이 좋다. 개성의 기운이, 송악이라고 할게요. 송악의 기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금성의 기운, 기존 통일신라의 수도의 기운, 땅의 기운이 다했다. 지기가 다했다. 쇠하다. 지기가 쇠했다. 그리고 이제는 송악, 나중에 왕건이 수도로 삼는 송악, 개경, 개성의 기운, 개성의 땅의 기운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신라는 운이 다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게 그래서 호족들한테 많이 먹히게 돼요. 물론 조선시대 때는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몇 자리나 그런 것들, 뭐 궁궐을 지을 때나 아니면 뭐 마을의 터전을 볼 때나 그럴 때 많이 적용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건 사실 특이한 사상은 아닌데 이제 미륵신앙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 정도전이라는
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조금 자세하게 그려지는 편이 하나 있는데 항상 왕조 말이 되면 고려 말에도 그래요. 조선 말에도 그렇고 왕조 말에 되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요. 굉장히 중앙은 썩었고 지방에 사는 백성들은 살기 어렵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바로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그래서 미륵불은 어떤 부처님이냐면 미래의 부처로 이제 현재에 나타나서 고통을 해결해 주는 부처님이에요. 미륵불. 그래서 항상 내가 사는 지금 현재가 뭔가 되게 괴롭고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게 미륵불, 미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왕조 말에 굉장히 유행하는 신앙이에요. 왕조 말에 망할 것 같으니까 살기 힘들어서. 자, 그래서 요런 거 호족,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 요런 걸 잘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이제 실제 후삼국의 성립인데 후삼국 중에 가장 먼저 건국된 나라는 후백제예요. 후백제. 자, 그래서 후백제에 보면 상주 출신의 견훤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돼요. 견훤.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진원이라고도 읽는데 그냥 견훤이 맞는 것 같아요. 한자가 좀 잘 못 읽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견훤이 어디를 기반으로?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우게 돼요. 전라도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견훤이 표방한 게 후백제예요. 만약에 궁예하고 견훤이 지역이 정반대였다 하면 견훤이 후고구려를 표방했을 수도 있어요. 단 전라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의자왕의 원수를 갚자라고 하면서 이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백제 땅이 뭐 충청, 전라 지역을 장악하고 중국 세력과 외교를 긴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신라에 매우 적대적이에요. 신라에 매우 적대적. 이게 나중에 왕건과의 차이예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라에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건데 견훤은 굉장히 신라에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항복할 때 어디로? 후고구려, 고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려로. 자, 그다음에 괄호 2는 당연히 뭘까요? 백제 나왔으니까 후고구려겠죠. 후고구려. 자, 후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양길 휘하했던 궁예가 궁예는 짤로 유명하죠. 견훤은 뭐 이런 거 수다리가 죽었어 이런 거 유명하고 궁예는 그 기침해서 죽인 거 겁나 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궁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길에 휘하했었지만 세력을 키워서 양길을 몰아내고 이제 어디에 바로 아까 봤던 송악에 도읍을 하게 돼요. 송악. 당시에 이 송악을 장악하고 있던 호족이 바로 왕윤과 왕건 부자였어요. 왕윤과 왕건. 그래서 이제 궁예한테 귀부하고 왕건이 귀부하면서 궁예가 왕건을 굉장히 아끼게 돼요. 굉장히 아끼게 되고 또 왕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궁예는 주로 이제 지역 기반이 북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뭐 강원도라든지 그다음에 북한 지역 그쪽 서울 일대, 서울 경기 일대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고구려를 표방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궁예라는 사람은 그 미륵 신앙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약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창기의 궁예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사람이 미치기 시작해요. 물론 진짜 미쳤는지 아니면 왕건이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서 명분을 만들었는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조금씩 미쳐가는 게 보여요. 자기가 뭐 미륵이라든지 뭐 얘기하면서 뭐 관심법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궁예 같은 경우에 처음 세웠을 때 국구를 후고구려라고 했지만 그걸 다시 이제 불교적 성격을 띠는 마진이라고 바꾸고 국호를 그다음에 어디로 철원으로 천도를 해요.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원하고 송악을 비교했을 때 송악이 굉장히 도읍지로 적합해요. 날씨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강도 있고 바다로 나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미 궁궐도 지은 상태고 근데 철원 엄청 추워요. 철원. 영하 거의 막 30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로 천도를 해요. 그것도 굉장히 무리하게 천도를 하게 돼요. 철원으로. 아마 왕건을 견제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고 그래 놓고는 이제 마진이 또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태봉으로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와 달리 뭔가 나라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궁예가 이상해지면서. 자, 그래서 궁예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역시나 신라에 좀 적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궁예가 이건 썰일 수도 있는데 궁예가 한쪽 눈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원래 신라의 왕족 출신인데 왕위쟁탈전에 휘말릴 때 이제 뭐 궁예를 살리려고 이렇게 궁예를 던지고 유모가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뭐 손에 눈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궁예는 죽을 때까지 신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신라의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있죠. 미륵을 자처해요. 미륵을 자처해요. 스스로 내가 미륵불이다. 나는 모든 걸 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국가도 자기 독재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이 누구한테 왕건한테 축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괄호 3은 고려예요. 고려. 자, 그래서 고려는 누가 만든다? 우리가 아까 봤던 송악 출신의 호족이었던 왕건이 왕건도 호족 출신이에요. 왕건이 후고구려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력 확장이 바로 금성, 지금의 나주를 점령했던 사건이에요. 나주. 이가 엄청났던 게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나주 지역을 통해서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나주를 통해서 바닷길을 이용해서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왕건이 후백제 몰래 나주를 공격해서 나주를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주의 호족이었던 오다련을 포섭하고 그다음에 오다련과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딸이 두 번째 황후예요. 장화왕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혜종하고 정종을 낳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왕건이 뜻밖에도 이 나주 점령에 성공하면서 후백제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궁예한테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게 돼요. 왜냐하면 후백제 바로 후방, 그것도 중요한 지역에 고구려의 땅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중, 재상이에요. 재상, 국무총리 시중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그래서 왕건 같은 경우에는 궁예와 달리 뭐 시중에서도 이제 여러 원로 대신이나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뭐 건의하고 이랬기 때문에 명망이 굉장히 높았어요. 신하들 사이에서. 그래서 신하들의 추대로 뭐 배영경 콩유, 복지겸 이런 사람들의 추대를 통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꾸게 되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연호로 천수를 사용하고 천수 그다음에 도읍을 다시 어디로 개경으로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도읍을 옮기게 되고 그다음에 신라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게 돼요. 신라에. 자, 그래서 그 신라에 어떤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냐면 바로 아래 건데 프린트가 조금 내려가네요. 잠깐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신라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요 파트예요. 혹상국의 통을 보면 후백제가 금성, 경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여버려요. 안압지로 쳐들어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러면서 바로 죽여버리게 돼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신라에서 구원을 요청해요. 고려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저 왕건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신라 구원을 위해 이제 고려군과 후백제군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산 전투예요. 대구에 있는 팔공산 거기서 싸우게 되는데 이 공산 전투에서 고려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요. 왕건이 가장 아꼈던 장수인 신순겸, 그다음에 뭐 김락 이런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 왕건도 진짜 목숨만 겨우 건져서 나올 정도로 고려가 대패를 하게 돼요. 대패를. 자, 근데 고려로서는 뭐 군사도 많이 잃었고 그다음에 뛰어난 무장들도 많이 잃었지만 신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어요. 와, 고려가 우리나라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싸워줬구나. 비록 졌지만. 그래서 이후 시기부터 신라 고려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요. 굉장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를 갈던 고려가 공산전투에 복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창, 요거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의 전라북도에 있는 고창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을 말해요. 지금으로서는 안동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고창에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하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고창 전투. 그래서 사실 이 고창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세를 누가 진다? 고려가 치게 돼요. 대세를 고려가. 왜냐면 이 고창 전투에서도 역시나 그 옛날에 공산 전투 때처럼 견훤이 죽을 뻔해요. 진짜로. 되게 후백제 입장에서 아찔한 전투였어요. 이 고창 전투. 자, 그다음에 이제 3 보면 이 시기쯤 이제 고창 전투가 조금 지나고 나서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는데 이때 발해 왕자였던 대광현이 유민들을 이끌고 어디로? 고려에 귀순을 하게 돼요. 고려에. 그래서 왕건은 굉장히 후하게 대접합니다. 이 대광현하고 아마 2,000명인가 3,000명이 같이 오게 되는데 이제 대광현한테 왕씨, 자기 성씨도 내려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해주게 돼요. 물론 이렇게 대접을 해준 이유는 뭐 우리 민족이라는 뭐 같은 민족은 좀 그렇고 동족이라는 관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발해 유민들을 잘 대접해줘서 이제 나중에 태조가 집중하게 되는 북진 정책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도 깔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고 나서 4번 보면 후백제에서 왕위계승 분쟁이 터져요. 자, 왕위계승 분쟁이 왜 터지냐면 자, 이게 또 부인이 많고 아들이 많으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견훤은 정실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전마마죠. 왕비. 실제 왕비 조광지처가 한 명 있는데 이 조광지처의 아들이 신검, 용검, 양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검검검 3명. 자, 그리고 후비가 있어요. 후궁. 후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온 게 금강이라는 자식이에요. 금강이라는 자식.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신검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신검이 첫째예요. 첫째고 금강이 막내인데 견훤이 원래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신검한테 아예 왕제를 주던지 그랬으면 되는데 견훤이 또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근데 신검한테 줬으면 되는데 견훤이 자꾸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구랑 테스트를 시키냐면 신검하고 금강을 두고 조금 테스트를 해요. 누가 더 나을까? 왜냐하면 후백제는 사실 국력이 어느 정도 기울었고 고려가 대세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물려주면 나라가 바로 쫑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렵사리 세운 나라가. 자, 그래서 둘이를 계속 경합을 붙이는데 결국에 견훤이 금강을 픽하게 돼요. 금강을 픽하니까 이제 신검이 와, 저 아버지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신검, 용검, 양검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막내였던 금강을 죽여버려요. 금강을 죽이고 견훤과 이 후궁을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려요. 금산사. 자, 그래서 견훤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든 나라를 그것도 아들내미한테 뺏긴 거예요. 굉장히 우울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견훤은 생각을 해요. 내 손으로 이 후백제를 그냥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고려에 들어가게 돼요.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려에. 그렇게 오랜 시절 싸우고 공산전투, 고창전투 싸우면서도 고려에 그냥 귀순을 하게 돼요. 물론 왕건은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뭐 마차도 같이 타고 가고 그다음에 거의 상황으로 자기 아버지 뻘로 상황으로 대접할 정도로 고려에서 되게 후한 대접을 해주고 견훤도 그에 상응해서 이제 후백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게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견훤이 고려에 기순하자 이제 신라에서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니까 우리도 나라를 바치자라고 해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가 이제 스스로 고려에 귀부를 하게 돼요. 고려에 항복을 하게 돼요. 나라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때 역시 왕건이 경순왕을 굉장히 후하게 대접해 주는데 경순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 땅을 모조리 들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순왕이었던 김부를 경주 사신관에 임명해요. 경주 사신관. 경주 지역을 다스려라. 기존처럼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경주 사신관을 임명하게 돼요. 그리고 요게 최초의 사신관 제도예요. 최초의 사신관 제도, 최초 사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라까지 귀순하자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고려가 모든 군대를 모으고 견훤을 앞세워서 총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천 전투와 황산 전투에서 이제 신검을 격파하면서 나라를 빼앗은 놈이죠. 신검을 격파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936년에. 그래서 후백제가 900년에 태어났으니까 정확히 36년 만에 후삼국이 통일되게 돼요. 그리고 요 이후 세대는 당연히 고려 시대겠죠. 고려 시대. 자, 그래서 아래 보면 뭐 당시의 국제 정세인데 뭐 후삼국 시대의 국제 정세, 중국에서는 5대 10국의 혼란기. 중국이 10개로 갈갈이 쪼개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 그다음에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이 한반도 북부의 세력을 키우게 되는 요 나라.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송이 들어서고 북쪽의 거란 그리고 고려 이렇게 세워졌을 때 뭐 고려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서희, 강감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란과의 전쟁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 보면 이제 신라 말의 혼란, 왕위쟁탈전, 중앙도 개판, 농민봉기, 지방도 개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 호족, 그리고 그 호족을 보좌했던 육두풍, 그다음에 호족한테 사상적인 지원을 해줬던 선족, 그다음에 역시나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 견훤이 기반으로 했지만 신라의 적대적이었고 그다음에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지만 궁예가 점점 미륵이 심취하면서 이제 마탱이가 가고 뭐 후고구려, 마진태봉 이런 식으로 바꾸었고 결국에 후고구려 내에서 세력을 엄청나게 키웠던 왕건이 결국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 연호 천수, 송악이 도읍이었고 신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였다. 그리고 뭐 공산 전투, 고창 전투 한 번씩 주고 받은 거죠. 후백제하고 고려하고 이렇게 주고 받다가 견훤이 결국에 고려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라의 경순왕은 나라 땅을 바치고 그래서 그 결과 936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통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 왔을 때 아마 복습을 해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온라인 클래스를 잘 듣길 바래요. 끝.